거에서는 뭐부터 들어갑니까? 하고 보면 밀도부터 들어가는데 밀도라는 녀석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밀도의 정의가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낸 것이에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낸 것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따라서 이 밀도의 정의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밀도의 공식이 나옵니다. 밀도는 뭐분의 부피분의 무엇입니까?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 D는 부피 볼륨분의 질량 맺습니다. D는 V분의 M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볼게요.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그램도 있고요. 킬로그램도 있어요. 밀리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밀리그램도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그램과 킬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럼 톤은 없어요. 톤은 없어요. 톤도 있죠. 네. 근데 안 써요. 여기서. 됐죠? 일반적으로 밀리그램도 있고요.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톤도 있어요. 1톤처럼 2톤처럼 하는 거. 그럼 1000mg이 1g이 되고 1000g이 1kg이 되고 그 다음 1000kg이 1톤이 돼요. 1톤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는 뭘 쓴다? 그램과 킬로그램을 주로 씁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부피의 단위로도 주로 무엇을 씁니까?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넣는 세제곱센티미터나 또는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미터나 또는 미터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작은 단위. 따라서 밀도의 단위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건 그램/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나 그램/미터, 밀리리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것입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밀도가 커요. 즉 부피분의 질량을 했는 밀도가 커요. 그러면 대체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고요. 밀도가 작아요. 대체로 어디에 위치한다? 위쪽에 위치하면서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뭐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철이라는 녀석의 밀도는 7.9g/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알루미늄이라는 녀석의 밀도는요, 똑같은 금속인데 알루미늄이라는 밀도는 2.7g/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수은이라는 녀석의 밀도는 13.6 이런 식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밀도가 같아요. 밀도가 같으면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고 그 다음 말장난입니다.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철이라는 녀석은 고체 상태일 때 밀도가 7.9로 모두 같아요. 철을 이렇게 되어 있는 철 조각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철 조각이 있고 얘를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철 조각이 있어요. 자, 큰 덩어리의 철 조각이 있든 작은 덩어리의 철 조각이 있든 같은 철은 밀도가 얼마로 같다? 7.9로 뭐합니까?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가 주어지는데 네모 상자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문제를 잘 풀어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가 부피래요.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여기가 질량이래요. g이래요. 그럼 이제 보시면 0, 1, 2, 3, 4, 5예요. 1, 2, 3, 4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B가 여기에 있어요. B가 여기에 있고 C가 여기에 있습니다. C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D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D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E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E는 여기 있다고 쳐요.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하고 보면 여러분하고 봅니다. 항상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 저보다 수학은 잘하니까 암산하시면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1분의 2니까 2구나.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0.5구나. 얘는 3분의 3이야. 1이구나. 그 다음 얘는 4분의 2야. 0.5구나. 그 다음 얘는 5분의 1이구나. 0.2구나. 따라서 이거. 밀도값이 같아요. 밀도값이 같아요. 0.5, 0.5로 밀도값이 같은 BD. 밀도가 0.5g/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에 B와 D는 어떤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그건 이거야. 내가 그래프에서 밀도값을 구해서 밀도가 같은 아이가 같은 물질이라고 찾아내라. 이게 요 말인 거고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 그럼 이거야. 철조각이 부피분의 질량에서 큰 아이를 내가 이렇게 4분의 1로 쪼갰어. 4분의 1로 쪼개도 같은 물질, 같은 철은 비율이 같게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와 질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 밀도가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되겠어요? 말뜻?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라는 건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다는 건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잘랐을 때 부피하고 질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어서 밀도가 같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별 뜻 아닌 것 같은데 이겁니다. 자,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물질이면 자, 갑니다. 세 번째 같은 물질인 경우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달라요. 같은 물질인 경우 뭐에 따라?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 있어요? 고체, 기체. 그렇지. 자, 그럼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다른데 누가 밀도가 제일 클까? 고체. 그렇지. 누가 밀도가 제일 작을까? 기체. 그럼 끝났어요.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뭐가 다르다? 따라 밀도는 누가 가장 커요? 고체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 상태로 있냐, 액체 상태로 있냐, 기체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철이라도 고체 상태로 있을 때 철의 밀도가 7.9라면 용광로에 녹아있는 액체 상태일 때 철의 밀도는 7.9보다 뭐하다? 작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 철을 용광로에서 끓여서 철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갈 때는 밀도가 뭐예요?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밀도는 고체, 액체, 기체 순서가 대부분인데 누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항상 요놈의 예외가 중요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대부분. 자, 같은 물질인 경우에 대부분은 고체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기체인데 예외가 있어요. 지구의 특이성.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해준 누구? 물. 항상 물보다 누구의 밀도가 작아요? 얼음의 밀도가 작아서 모든 얼음은 물 위에 음료수 위에 뭐합니까? 떠요. 얼음이 가라앉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빙산도 바다 위에 뜹니다. 그래서 예외는 누구다? 물입니다. 자, 물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가 예외입니다. 항상 얘는 물이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수증기. 예외.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밀도는 뭐하다?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고체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인데 예외. 물이 얼음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음료수 위에 얼음이 뜨고 모든 바닷물 위에 빙산이 뜹니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밀도를 나타낼 때 무엇입니까?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무엇의 밀도를 나타낼 때?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반드시 무엇을 함께 나타낸다?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냅니다.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냅니다. 왜요? 고체나 액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산소 기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산소 기체가 있는데 질량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5g이래요. 자, 산소 기체의 질량이 5g일 때 무엇이 나옵니까?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을 증가시켜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법칙 배웠다? 보일 법칙.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뭐 하겠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반비례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봅니다.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밀도를 보시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5g으로 일정해요. 자, 일정하다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1이라고 두면 돼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아,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해도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일 경우에 온도 압력을 표시해야 돼요. 그럼 이제 똑같은 산소기체예요. 똑같은 산소기체 질량이 5g으로 일정해요. 일정한데 내가 압력을 일정하게 했어요. 압력을 일정하게 했는데 무엇을 높였다? 온도를 높였어요. 자, 온도를 높이면 샤를 법칙.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뭐 하겠어요? 증가해요. 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일정해요. 5g으로 일정한 건 1이라고 두면 돼요. 근데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 주세요 하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의 정의가 나오고요. 정의에서 공식이 나오고 공식에서 단위가 나오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물질의 특성이고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고요.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야 됩니다 하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 대체로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에 어디에 위치한다?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아래쪽에 위치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디에 위치하겠습니까? 위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밀도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럼 밀도는 물질의 특성인데 밀도를 구하는 공식인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밀도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지만 밀도를 구하는 공식에 들어가는 부피와 질량.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물질의 특성이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럼 부피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책 8쪽에 처음으로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뭐예요? 부피. 부피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무엇입니까? 크기입니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부피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부피의 단위에 여러분이 요거 써주시면 돼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세제곱미터, 리터.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는요, 눈금 실린더나 또는 눈금이 있는 피펫을 하시면 돼요. 보통 눈금 실린더가 제일 많이 나와요. 또는 눈금이 있는 피펫. 그래서 대부분 눈금 실린더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피를 측정하러 가요. 자, 부피를 측정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양이 일정한 고체의 부피. 뭐에 대해 있더라? 수학 공식. 그럼 여러분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부피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 구 모양의 부피 구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거나 구의 부피 구하는 거는 뭐에 대입하면 돼요?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세 높에서 뭐가 나와요?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모양이 일정한 경우. 자, 그런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 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와 눈금 실린더가 필요해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뭐와? 액체와 눈금 실린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물체를 맺는 실이나 철사 같은 거, 뭐 실이나 철사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평평한 곳에 눈금 실린더를 갖다 놔. 자,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갖다 놓고요.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오버해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돌멩이도 되고 볼트도 돼요. 그럼 이제 볼트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생긴 내가 볼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볼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볼트의 부피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보면 볼트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먼저 부어줍니다. 볼트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먼저 부어줘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줬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 자, 아무것도 넣기 전에 처음 부피가 얼마입니까? 5.0이래. 5.0.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 툭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물이 튀거나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 실로 이렇게 묶어요. 십자가로. 가는 실로 이렇게 볼트를 십자가로 이렇게 안 풀리게끔 묶어줘요. 이 실의 무게는 무시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럼 볼트가 이렇게 갖다 넣고 실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실은 무시합니다. 자, 볼트를 딱 갖다 넣으면 볼트가 들어간 만큼 물의 부피가 늘어날 거예요. 자, 부피가 볼트가 들어가자 부피가 이렇게 됐어요. 얘가 바로 뭐야? 나중 부피. 나중 부피가 얼마입니까? 9.0이야. 그러면 볼트의 부피는요? 볼트의 부피는 바로 늘어난 부피예요. 늘어난 부피. 그럼 늘어난 부피는 어떻게 해준대요? 나중 부피에서 볼트를 넣기 전에 뭘 빼준대요? 처음 부피를 빼주면 돼요. 그럼 개념이 무지 쉬운데 글자로 써서 그래요. 아,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은 액체에 고체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고체가 코르크 마개처럼 떠오르면 철사로 눌러주면 되고 볼트나 돌멩이처럼 무거우면 실에 묶어서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나중 부피 9.0에서 처음 부피 5.0을 빼면 늘어난 부피 4.0이
볼트의 부피이다. 이렇게 추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 끝. 됐죠? 자, 그럼 이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 물어봐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 모양이 일정한 고체의 부피는 수학 공식에 대입하고 일정한 경우는 뭐에 대입해라?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자, 그다음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는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서 측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액체의 부피 측정. 그럼 액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가져다 놔요. 평평한 곳에 가져다 놓고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액체를 갖다 부었어. 자, 여기에다가 액체를 콸콸콸 갖다 부었더니 요놈의 액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내가 액체를 콸콸콸 갖다 부었어. 액체를 콸콸콸 갖다 부었더니 요놈의 액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 가져다 놓고 액체를 넣었을 때 그럼 이제 사람들의 논란이 많아. 논란이 많아서 약속을 합니다. 과학협회에서 딱 약속을 해서 평평한 곳에 액체를 넣었는데 액체가 아래로 오목한 경우, 액체를 넣었을 때 아래로 오목한 경우, 액체를 부었을 때 위로 볼록한 경우. 약속입니다. 자, 아래로 오목한 경우, 위로 볼록한 경우 어떻게 읽자?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뭐가 되게끔? 수평이 되게끔 맞춰요. 위에서 이렇게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이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수평.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해서 얼마까지 읽어라?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10분의 1까지 읽어. 소수 첫째 자리.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얼마다? 8.0ml.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읽어라. 약속. 뭐 중간 부분이다, 뭐 3분의 2 지점 이런 거 없어. 그냥 오목한 경우 가장 아래쪽,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맞추어서 읽어라. 그럼 위로 볼록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볼록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맞추어서 뭐해라? 읽어. 눈이 수평이 되게끔 무조건 맞춰주면 돼요. 수평이 되게끔 맞춰서 읽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야. 그래서 얘는 10.0ml. 이렇게 읽어주시면 이게 액체 부피 측정.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고체는요, 모양 일정할 때 수학 공식에 넣고 모양 일정하지 않으면 눈금 실린더와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하고 액체의 부피는 아래로 오목하면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최소 눈금의 10분의 1. 가장 볼록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해서 소수 첫째 자리 10분의 1까지 읽어줘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질량. 질량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요. 무게하고 같이.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장소, 즉 지구에서 측정을 하나, 달에서 측정을 하나, 목성에서 측정을 하나, 질량은 30kg으로 일정해요. 이겁니다. 장소나 상태.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의 간격에 없이 질량은 뭐예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엇입니까? 고유한 양입니다. 고유한 양이라도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얼음 500g을 녹여. 그러면 물이 되어도 질량은 500g으로 똑같습니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죠? 자, 그럼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거 적어주세요. 그램, 킬로그램 외에 더 쓰고 싶으면 밀리그램 적어도 되고요. 톤도 적어도 돼요. 밀리그램과 톤도 적어도 되는데 그램, 킬로그램을 주로 씁니다. 우리는 주로 그램과 킬로그램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 요즘은 전자저울로 측정하면 돼요. 전자저울. 디지털 시대에 전자저울을 넣으면 아주 정확한데 옛날 버전. 옛날 버전의 양팔저울. 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양팔저울. 또는 밑접시저울.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양팔저울과 밑접시저울은 옛날 버전. 요즘은 그냥 디지털 시대에 전자저울 0점 딱 맞추고 딱 올리면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양팔저울은 뭔가 이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뭘 올렸다? 물체를 올렸어요. 여기에다 물체를 올립니다. 그럼 여기에다 뭘 올리면 돼요? 추를 올리면 돼요. 추 또는 분동을 올리면 돼요. 그럼 윗접시적으로 위로 접시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접시 이렇게 있으면서 0점. 그럼 여기 밑에 0점 조절 나서는 0점 조절해요. 여기다 물체 올려요. 여기에 물체 올립니다. 여기다 뭐 올려요? 분동 올리면 돼요. 내가 분동을 올렸는데 5g, 5g, 2g이 올라갔대요. 물체의 질량은 얼마다? 12g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옛날 버전. 근데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에 전자적으로 그냥 딱 넣으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주면서 밀도를 구해요. 자, 그럼 이제 밀도를 구할 때 질량은 요거는 확실해요. 볼트를 그냥 올려요. 볼트를 전자저울에 올려서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했을 때 얘의 밀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고체의 밀도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나중 부피에서 첫 부피를 빼주면 돼요. 낮은 부피에서 천 부피를 빼주고 뭐예요? 전자저울에 올려는 질량을 구해주시면 돼요. 질량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밀도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밀도. 액체의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묶음 실린더에 넣는 부피분해. 부피분해. 액체만의 질량은 못 구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해요.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고 액체를 부어요. 액체가 든 비커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순수한 액체의 질량은 액체가 든 비커의 뭐에서 질량에서 뭘 빼줘라? 빈 비커의 질량을 빼주면 돼요. 그럼 순수한 액체의 질량이 나와요. 고체는 낮은 부피에서 첫 부피를 빼고 질량을 해준다면 액체는 부피는 그대로 측정하고 액체가 든 비커의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빼주면서 밀도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모든 게 끝. 됐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팔쪽 아래에다 이거 하나만 적어보시면 돼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밀도는 낮은 부피에서 천 부피를 빼고 질량을 내주고 액체의 밀도는요. 부피는 그대로예요.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그대로 측정하면 되니까 액체가 든 비커의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빼주면 순수한 액체의 질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8쪽에 있는 내용 끝. 자, 그 다음 이제 9쪽.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네모 상자 안에 요거 적어주시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9쪽에 있는 네모 상자 안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적어주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수학처럼 거속시처럼 장난 좀 쳐주세요. 뭐만 하나 해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네모 상자에 적어주시면서 질량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주고 부피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거를 네모 상자 긴 거에다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거기 옆에다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럼 이제 부피는요? 부피는 자리 바꾸면 되죠?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물질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 밀도는 양의
당연히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그다음 밀도가 크면 아래쪽, 밀도가 작으면 위쪽에 위치하고 기체의 밀도를 나타내는 네모상자로 봐주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는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진다, 증가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밀도 감소, 아래 거는 밀도 증가라고 해주시면서 기체의 밀도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의 밀도 순서이지만 예외. 물은 물, 얼음, 수증기 순서입니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물은 예외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밑에 가서 줄거주시면 돼요. 물은 예외로 따라서 물의 밀도는 얼음의 밀도보다 더 큽니다 하고 나와 있으니까 물은 예외 옆에다가 여러분이 물의 밀도는요 한 번 더 적어주세요. 물, 얼음, 수증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 밀도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밀도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근데 처음 부피가 나중 부피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응? 처음 부피가 낮은 부피보다 커지면 고체가 녹았다는 거잖아. 그럼 녹이지 않는 액체라고 조건이 주어졌잖아. 네. 내가 히말라야 산에서 압력을 하나 주워왔어. 근데 얘를 물에 넣어서 부피를 측정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녹아버리니까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녹이지 않는 액체를 써요. 그래서 조건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라고 주어진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밀도를 이용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위한 현상들이 나오고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밀도를 이용한 현상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밀도에서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래프 하나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조금 키워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어갈게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밀도가 가벼우면 위쪽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명조끼, 구명보트, 아가야들 타는 튜브는 전부 다 공기가 들어있어. 부피가 커서 밀도를 작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떠오르는 에드블륜이라든지 또는 열기구도 뭐 하는 거예요? 밀도를 작게 하는 거죠. 맞죠? 열기구 안에서 가열을 해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를 작게 해주는 거. 에드블룬도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주는 거. 그럼 이제 이벤트 할 때, 특히 어린이날, 지나갔지만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고요. 자, 그럼 피에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풍선에다 막 공기를 넣어서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꽃도 만들어주고 막 칼도 만들어주잖아요. 이거는 헬륨 기체가 들어있어. 그래서 아가야들이 가지고 있다가 딱 떨어뜨리면 뭐예요? 올라가요. 근데 입으로 분 풍선은 내가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으니까 공기보다 무거워서 풍선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럼 이제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천장에 붙이는 풍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헬륨 기체를 채운 풍선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이쁘게 해서 천장에 하면 되고 바닥에 가라앉는 거는 힘들지만 뭐예요? 입으로 부시면 돼요. 알겠죠? 입으로 불면 바닥에 가라앉는 풍선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밀도를 이용했는 것 중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X축, Y축. 자, 그럼 얘가 질량이에요. g이에요. 얘가 부피예요. 뭐 세제곱센티미터가 돼도 되고 밀리리터가 돼도 돼요.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세 개 주어졌어요. A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 누가 주어졌습니까? C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요. 자, X축, Y축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을 의미하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보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부피가 일정할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큰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보래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보세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부등호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수학을 그려보죠. 자, 뭐분의 뭐다? x축분의 y축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에요. 수학에서 배웠어요? x축 부피분의 y축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큰 순서는, 그럼 여러분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줄만 하는 거죠. 질량이 일정할 때요. 그럼 질량이 일정할 때 여기다 짝봐요. 1이야. 질량이 일정할 때 가니까 부피는 누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B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A예요. 질량이 일정할 때는 부피가 큰 순서가 C, B, A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럼 이제 문제 푸실 때 부피가 일정할 때는요. 그럼 여기다가 줄을 하나 닦아요.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여기 부피 값이 전부 다 같으면 돼요.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은요. A, B, C예요. 질량은 A, B, C구나. 부피하고 질량은 뭐다? 반비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부피와 질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밀도가 큰 순서는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밀도래. 그래프의 기울기가 밀도의 큰 순서는 A, B, C예요. 자, 딱 적어놓고 보니까 밀도는 질량이 뭐예요? 비례예요. 밀도는 부피의 뭐예요? 반비례예요. 됐죠?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요,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제일 큰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보기에서 부피가 가장 큰 거는 밀도가 제일 작은 아이를 찾아주면 돼요. 부피가 가장 커요? 밀도가 제일 작은 아이. 질량이 가장 커요? 밀도가 가장 큰 아이. 요렇게 가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었을 때 여러분 뭐 해내시면 돼요?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죠? 요거까지 해서 밀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도를 이용하는 예에서 대표적인 것 요거 봐주세요. 밀도는 공기보다 이산화탄소 원소 기호 아직 안 배웠죠?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뭐?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럼 이제 갈게. 이산화탄소는 탄소 C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어요.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CO2라고 써요. 그 다음에 헬륨은 He2라고 써요. 그죠? 자, 요렇게 써주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고 헬륨 기체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입으로 본 풍선, 이산화탄소. 뭐로 본 풍선? 입으로 본 풍선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바닥에. 그럼 헬륨은요, 헬륨을 채운 풍선은요, 자, 뭘 채운 풍선? 헬륨을 채운 풍선이에요. 레드블루이든 뭐 열기든 헬륨을 채우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어디에 위치한다? 위쪽에 위치합니다. 또는 어디에? 천장에 위치합니다. 얘는 바닥 또는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바닥이라고 해도 되고 아래쪽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밀도가 주어지는데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도시가스, LNG, 액화석유가스, LPG, 주유소에는 LPG, 밀도가 이렇게 있어요. 공기보다 LPG는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큽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예요. 얘가 이름이 뭔가 하면 액화석유가스입니다. LPG가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예요.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누출 경보기를 어디에 설치해라? 바닥 또는 아래쪽. 누출 경보기를 바닥 또는 아래쪽에 뭐 해주세요? 설치해주세요. 자, LNG, 액화천연가스예요. 리퀴드, 내셔널 이렇게 들어가겠죠. 천연가스니까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얘는 누출 경보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뭐예요? 천장 또는 위쪽에 설치합니다. 자, 이게 밀도처럼 많이 나오는 거야. 아, 입으로 분 풍선하고 헬륨을 채운 풍선, LPG하고 LNG. 그 다음 이제 해녀들이 납벨트를 차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밀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갑자기 올라오면 뭐합니까?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 입자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액체 방울로 부풀어 올라서 잠수병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혼합물의 밀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밀도는 이렇게 나와요.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물이 있어요. 그냥 물이 있는데 내가 계란을 하나 갖다 넣었어요. 계란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보통 계란이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처음에 소금을 5g 넣어요. 소금을 5g 녹여주면 얘가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이 되는데 5g 녹여줬으니까 예를 들어 농도가 한 5% 정도 된다고 합시다. 소금을 5g 녹여서 5% 소금물을 만들면 요 계란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다시 얼마 넣어줍니까? 하고 보면 10g 넣어줘요. 10g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얼마? 15%의 소금물이 되었어요. 자, 15%의 소금물이 되자 계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자 하는가? 계란은 그대로 있어요. 계란은 그대로 있는데 누구를 넣어줘요? 소금이라는 아이를 넣어서 물을 소금물의 농도로 만들어주면서 소금물의 밀도가 뭐해집니까? 소금물, 물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자 계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까지가 뭐예요? 밀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교재 14쪽 한번 펴보세요. 자, 14쪽 펴보시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물질을 구분하고 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거는 17쪽에 21번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17쪽에 21번부터 시작해서 밀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문제를 풀어서 몇 번까지 풀어주십니까? 그러면 34번까지 오늘 했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21번에서부터 문제를 34번까지 풀리는 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워? 추워요? 그럼 꺼줄까요? 아니면 온도를 높여줄까요? 꺼줘요?
문제를 봤는데 안 풀리거나 하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다 풀리면 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예. 밀도가 클수록 아래에 있다 했죠? 예. 밀도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에, 밀도가 큰 물질이 밀도가 작은 물질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항상. 자, 그럼 이제 같이 문제를 한번 풀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이쪽 편을 지워서 같이 한번 볼게요. 21번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자, 21번 보시면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가장 오목한 부분에 눈이 수평이 되게끔 맞춰서 읽어주면 가는 C에 맞추고 나는 B에 맞춰서 수평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 B에서 2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갑니다. 22번 보시면 과학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고체의 부피. 현주,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면 계산할 수 있어. 맞고요. 지연이, 지름이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 맞고요. 민구, 물에 가라앉은 불규칙하게 생긴 고체는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늘어난 물의 부피를 계산하면 될 거야. 맞아요. 그 다음 서연이 물에 뜨는 불규칙하게 생긴 고체도 눈금 실린더로 측정할 수 있는데 물에 잠기도록 가는 철사 같은 걸로 고르크하게 눌러주면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현호, 눈금 실린더에 들어가지 않는 불규칙하게 생긴 물체의 정확한 부피는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대략의 길이를 측정해서 한다. 아니요, 눈금 실린더에 안 들어가면 그냥 커다란 수조에 물을 넣어요. 얘가 잠길 만큼. 그리고 나서 눈금 실린더에 부피 측정하고 그대로 부어요. 또 커다란 수조에 부피 들어가서 늘어나는 것만큼 뭐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또 뭐 해주는 부피를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린 아이가 누구다? 현우가 틀렸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5번이 답입니다. 채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23번 보시면 문제가 눈금 실린더의 철 조각을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는데 철 조각의 부피는요, 처음 부피가 30이래요. 그럼 낮은 부피는 확대있는 걸 보니까 38이에요. 그럼 철 조각의 부피는 낮은 부피에서 뭘 빼주면 돼요? 처음 부피를 빼주면 돼요. 처음 부피를 빼주면 뭐가 돼요? 늘어난 부피. 늘어난 부피가 철 조각의 부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38.0 빼기 30.0이니까 답은 8.0ml가 답입니다. 답 8.0 해서 2번 해주시면 돼요. 자, 24번 보시면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태가 변해도 밀도는 변하지 아니요.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경우 상태가 변하면 고체일 때 밀도가 가장 크고요. 액체, 기체가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같은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체의 밀도는 고체의 밀도보다 작다라고 해주시고요. 수소 풍선이 공기 중에서 위로 떠오르는 것, 수소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하늘로 떠오릅니다.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5번. 어떤 액체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액체의 밀도래. 그럼 액체의 밀도는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질량이 주어졌어요. 액체를 비커에 담아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35래요. 그리고 눈금 실린더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50.0이래요. 그리고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10이래요. 액체가 든 비커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빼주고 부피는 그대로 갑니다. 50분의 25입니다. 2분의 1. 또는 쌤 저 2분의 1 싫어요. 0.5. 둘 중에 아무거나 쓰고 그램 퍼 밀리리터 줍니다.
2분의 1g/ml도 되고 0.5g/ml도 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물질 A와 B의 밀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에요. 물질 A. 질량을 측정했더니 1.2g이고 물만 담았을 때 5.6이고 물이 담긴 눈금실인데 물질 A를 넣었더니 11이 되었대요. 얘는 고체 물질의 밀도인가 보다. A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질량은 1.2로 일정하래요. 그런데 물만 담았을 때 부피가 1000부피야. 그 다음 물질을 담갔을 때 부피가 나중부피야. 나중부피 11.0에서 1000부피 5.0을 빼는 공식. 너 이거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알고 있니? 물어봐요. 그럼 얘는 빼주면 6분의 1점이니까 답 얼마다? 0.2. 0.2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질 B 구하러 갑니다. B의 밀도를 구하러 가서 봤더니 어떻게 주어졌는가? B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얼마입니까? 14g이래요. 그 다음 길이를 측정했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2래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고요. 가세로. 모양이 일정한 아이구나.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 얘 그대로 가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2, 7에 14 나오네요. 그럼 요거 얼마 나와요? 4로 나누어주면 4, 1은 4. 그 다음에 4, 7에 28, 4, 5, 21.75 g/m 세제곱 센티미터 나와요. 자, 그럼 이 물질은 눈금실인데 모두 넣었을 때 아래에서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봤더니 음반지의 밀도가 얼마래요? 10.5래요. 음반지 10.5.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보다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B가 1.75. 자, 그 다음에 물이 1. 물이 1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서 식용유가 0.8이래요. 식용유가 0.8. 그 다음에 물질 A가 0.2예요. 그럼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면 돼요. 밑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다음 누구다? 물. 끝. 됐죠? 이렇게 구해서 그림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래에서 세 번째는 물입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27번 틀린 친구는 없을 거예요. 글리세린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 물, 나무도막. 그럼 이제 부등호만 맞추면 돼요. 나무도막보다 물이 크고 물보다 플라스틱이 크고 플라스틱보다 글리세롤이 큽니다. 그래서 27번에 답 2번. 이건 뭐 틀린 친구 없이 다 맞췄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8에서 29.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에다 밀도를 구하면 돼요. A 5분의 10이에요. 그럼 딱 적어요. A에다가 2.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B 갑니다. 15분의 10이래. 15분의 10은 3분의 2야. 맞죠? 15분의 10은 3분의 2 나옵니다. 약 0.3618, 67 정도 돼요. 약. 자, 그 다음 C 갑니다. 2분의 1이야. 0.5야. C는 0.5. 자, 그 다음 D 갑니다. 15분의 30이야. 15분의 30이면 2야. 그 다음 E 갑니다. 5분의 30이야. 5분의 30이면 6이야. 그 다음에 F 갑니다. 10분의 40이야. 4야. 이렇게 적어놔. 자, 적어놓고 나서 28로 봅니다. 항상 그림에다 A, B, C, D를 구해서 적어놔야 대충 소수점으로 적어놓는 게 나중에 물에 뜨니 가라니 봤을 때 좀 편해서 소수점으로 적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요. 28번에 A 대 F의 밀도의 부분. A 대 F. 그럼 A가 2야. F가 4야. 답 1대 2. 끝났어요. 그럼 28번에 답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29번 갑니다. AF 중에서 같은 종류의 물질은요, 밀도가 같으면 같은 종류라고 했어요. 밀도가 같으면 같은 종류예요. AD예요. 그래서 29번에 답 AD니까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30번 갑니다. 물 위에 뜨는 양초에 불을 붙였을 때 모습이에요. 옳은 거. 양초가 타면서 질량이 작아지면 더 많이, 아니요. 질량이 작아지면 부피도 같은 비율로 작아져요. 밀도는 똑같아요. 양초가 타면서 부피가 작아지면 더 많이 들어온다.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도 줄어들어서 밀도 일정이에요. 양초가 타면서 질량이 작아지면 더 많이 가라앉는다. 아니요. 부피도 똑같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밀도 일정해요. 양초가 타면서 부피가 작아지므로 더 많이 가라앉는다 아니에요. 양초가 타더라도 밀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계속 같은 정도로 물 위에 떠 있어요. 왜요? 양초가 타면서 부피가 줄어든 만큼 질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는 항상 일정해서 그대로 떠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31번. 물에 녹지 않는 물질 A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물에 녹지 않는 A 부피와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A의 밀도를 구하면 부피가 얼마입니까? 12. 질량이 얼마입니까? 6. 그럼 밀도는요? 2분의 1이니까 0.5. 0.5입니다. 물 위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옳게 적주세요. 물의 밀도는 얼마나? 물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줍니다. 대체적으로 물의 밀도는 1g 세제곱센티미터 나와요. 몇 도씨에? 4도씨.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일반적인 온도에서 물의 밀도는 한 0.9 얼마 나오는데 4도씨 때만 부피가 가장 작아서 밀도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의 밀도를 1이라고 생각하시면서 1보다 작으면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 밀도차를 이용한 생활용품은 튜브, 구명조끼. 맞죠? 밀도차. 그래서 답은 1번 5. 자, 33번. 여러분이 부피분의 질량을 해서 좀 구해요. A는 20분의 20이야. 그럼 A에다 밀도를 좀 적어줘요. 1이라. 자, B는 10분의 20이야. 그럼 B는 2라고 좀 적어줘요. 자, 그 다음 C는요. 40분의 60이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이니까 1.5라고 좀 적어줘요. D, 2분의 3이야. 그럼 D도 2분의 3이니까 1.5. 쌤, 저는 그냥 2분의 3, 2분의 3 적고 싶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E는 얼마입니까? 30분의 30이니까 1이야. 같은 물질은 CD가 같은 물질 또는 AE가 같은 물질. CD가 같거나 A가 같아요. 같은 종류끼리 구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므로 A와 E 1로 밀도가 같아서 같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C와 D 밀도가 1.5로 같아서 같은 물질이고 B는 밀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게 나와주겠죠. 그럼 이제 1번 봅니다. 질량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질량이 같다고 같은 물질 아니에요. X. 부피가 같으면 같은 물질 아닙니다. 질량과 부피가 모두 같아야 같은 물질 아니요.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서 모두 같아도 같은 물질 아닙니다. 그럼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므로 A와 E 밀도가 같아서 같은 물질, 그 다음에 C와 D 밀도가 같아서 같은 물질, B 밀도가 달라서 다른 물질 세 종류로 구분된다는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34번 봐주세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밀도라고 했어요. 그럼 밀도가 작은 것부터 쓰라. 아,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면 밀도가 커요?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으면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작은 것부터 써라. 나.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요. 용해도 들어갈게요. 교재 11쪽 피시면 돼요. 교재는 11쪽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용해도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용해도는 무엇입니까? 보면 어떤 온도에서 또는 일정한 온도에서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온도도 상관없고 어떤 온도도 상관없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뭐다? 용질의 그람수예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게 무엇입니까? 용해도입니다.
용도에서 용매 100g이에요. 용매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용매 100g에. 자, 여기에서 숨은 뜻. 용매 100g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 100g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 100g.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그럼 이제 용질의 그람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고체 용해도 그래프에서 용해도 그래프에서 물이 100일 때 y축 값입니다. 용해도 그래프에서 y축 값이 용질의 그람수가 y축 값. 즉 용해도가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물 100일 때. 물 100일 때 용해도가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하는 거 숨은 뜻 꼭 기억하세요.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숨은 뜻은 물 100g일 때 용해도 값이 바로 뭐다? 용해도 값이 용질의 그람수예요. 요게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녹을 수 있다. 포화 상태가 되거나 또는 뭐예요? 포화 수용이 됩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거나 최대한 녹아있는 포화 수용이 됩니다. 그럼 포화 수용액은 무엇입니까? 우리 용매. 용매에다가 무엇을 더해주면 돼요? 용질을 더해주면 돼요. 포화 수용액은 용매에다가 무엇을 더해주면 된다? 용질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해도는 액면가가 아니고 숨어져 있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용해도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물 100g에 최대한 포화 상태 또는 포화 수용액으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용해도입니다 하면서 용해도는 단위가 없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용해도의 단위는 없다. 용해도는 단위 없어요. 용해도 구하세요.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무엇을 설명합니까? 용어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용질이 나와 있고, 용매가 나와 있고, 용해가 나와 있고, 포화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용어 설명에서 용질은 무엇입니까?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 즉 녹는 물질이에요. 녹는 물질. 그럼 우리가 용해도에서 배우는 녹는 물질, 옛날에 배운 거는 소금, 설탕. 지금 배우는 건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배웠던 걸로 용질에 들어가는 건 설탕. 소금을 우리는 뭐라고 배웁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염화나트륨.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질 지금 용해도에서 나오는 질산칼륨, 등산, 황산구리, 그 다음 질산나트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용질에 들어가요. 녹는 물질. 용질에 들어가는 거. 설탕, 소금뿐만 아니라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황산구리, 등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는 물질, 용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을 녹이는 물질. 그럼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물.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면 돼요? 소주 만드는 원료, 에탄올.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 여성들 매니큐어 녹이는 아세톤. 이런 것들이 용매로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럼 대부분의 용매는 누가 나오겠어요? 물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물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용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용해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융해는 배웠어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융해라고. 버터가 녹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쇠가 녹아서 샘물이 됩니다. 초가 녹아서 촛농이 됩니다. 융해. 그거의 반대가 용해예요.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요. 자, 누가요? 용질, 소금, 설탕과 같은 용질이 용매에 물에 녹아. 용질이 용매에 녹아 고르게 섞인
섞이는 현상.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는 과정.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용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용액이 나와요. 용액은 무엇입니까?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는 물질.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바로 뭐다? 균일분합. 바로 용액이 바로 뭐다? 우리가 배웠던 균일분합.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분합물이 용액입니다. 대부분 무색인데 색깔이 있는 아이도 있어요. 뭐? 우리 마시는 탄산음료. 사이다에서 뭐합니까? 오렌지 맛, 판타 맛, 파인애플 맛 나오는 거. 그래서 용액은 대부분 뭡니까? 무색이지만 색깔이 있는 용액도 있어요. 색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황산구리 수용액처럼 포카리스웨트 파란색, 뭐 게토레이 초록색 뭐 이런 거 있는 거 들어가요. 그래서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다 다 적어주세요. 메모 상자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퍼센트 농도가 나와요. 백분율. 여러분 책에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배웠어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배우는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설탕물분의 설탕 곱하기 100하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입니다.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쉽게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했어요. 그럼 뭐로 넘어갑니까? 용에 대해서 고체 용해로 넘어갈게요. 자, 고체의 용해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고체의 종류, 물질의 종류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용질의 종류, 소금이냐, 설탕이냐, 질산칼륨이냐, 질산나트륨이냐, 황산물이냐, 고체의 종류, 즉 물질의 종류와 용매가 물이냐, 에탄올이냐, 아세톤이냐,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 용질의 종류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는 영향을 받는데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뭐 내가 소금을 만든다고 압력 준다고 해서 영향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자, 고체의 용해도는 대체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해요. 대체로.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체의 용해도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나중에 화학 1, 뭐 2 이런 거 배울 때 들어가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영향 안 받아요. 설탕물 만들거나 소금물 만들거나 질산칼륨 수용액, 금산 수용액 만들 때 영향 안 받는다. 예. 하시네요. 예, 금방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 고체의 용해도는 자, 용해도는요 항상 이거예요. 용매 100g. 용매가 뭐라고? 물 100g. 그래서 Y축을 잘 보시면 물 100g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Y축 이렇게 줘요. 물 100g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해도는 숨어 있어요. 여기가 온도. 몇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해도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용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려졌는데 보니까 여기가 몇 도 정도 됩니까? 한 60도 정도 돼요. 60도씨 정도 될 때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 110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한 40도씨 정도 돼요. 용해도가 얼마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40도씨 정도 되는 거에서 이렇게 가서 용해도를 봤더니 용해도가 약 얼마 정도 나오는가? 40도씨에서 용해도가 한 68 정도 된대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한 20도씨. 20도씨 정도 되는 데서 용해도를 봤어요. 용해도를 봤더니 얼마 정도 나옵니까? 20도씨 정도에서 용해도가 한 32 정도 된대요. 자, 32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용해도 숫자는 쌤 마음대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점이 있어요. 여기에 A점이 있어요. 여기에 B점이 있어요. A, B점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C점이 있어요. P점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 D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D점. 자,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해석하러 갑니다. 자, 보세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최대한 녹을 수 있다. 곡선 위에 있죠. 아,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포화다. 이 말이야. 최대한 녹을 수 있다.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포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갑니다. 60도씨. A점. 자, 그럼 A점을 해석해요. A점은 60도씨야. 60도씨에서 곡선 위에 A점이 있는데 Y축에 갔더니 용해도가 얼마다? 110이래. A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10이래.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돼. 용해도는 숨어있어. 한 번만 들으면 이해돼요. 아, 60도야? 60도 A점이 110이래. 곡선 위에 있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10이래. 그럼 용해도 110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60도씨 물 100g에 A 노체가 110g 녹아서 뭐가 되었다? 포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아, 이게 숨어있는 거야. 이거를 해석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용해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숨어있는 뜻을 이해하세요. 그럼 잘 봐요. 용해도 110은 60도씨에서 Y축에 있는 용해도 값. Y축에 있는 용해도 값이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얼마일 때? 물 100일. 물 100일. 물 100일 때 Y축에 있는 값이 고체 용해도입니다. 그럼 A점은 곡선 위에 있으니까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자, 그럼 얘를 포화 수용액으로 나타내. 포화 수용액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 100g에 고체 110을 더해주면 돼요. 아, 포화 수용액은 물 100에다가 용해도 숫자 110을 더해서 210g이 포화 수용액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럼 A는 포화 상태야.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봐요. 포화 상태일 때 농도는요,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야. 농도는요, 용액의 질량, 210분의, 용액의 질량 210g분의 용질의 질량 110g. 그러면 포화 상태일 때 농도는 절대로 100%가 안 나와요. 자, 포화 상태일 때 농도는 절대로 100%가 안 나옵니다. 왜요? 물 100이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곡선 위에 퍼센트 농도를 농도라고 해요. 농도는 절대로 100%가 안 나와요. 아니다.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용해도 숫자에 물 100을 더해야 되니까 절대로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점을 볼게요. C점을 딱 보시면 60도씨는 똑같아. 60도씨는 똑같은데 얘는 얼마 가지고 있어요? 용해도 숫자가 68이에요. 68. 자, 그럼 갈게요. 60도씨에서 원래
60도씨에서 원래 포화가 되려면 110을 가져야 되는데 나 68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숨은 뜻이 60도씨 물 100g에 C는 C 고체는 현재 얼마 녹아있다? 68g 녹아있다는 거예요. 녹아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녹아야 되는 건 60도씨에서 110 녹아야 돼요. 110 녹아야 되는데 68 녹아있습니다. 그럼 110보다 적게 녹아있으니까 얘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입니다. 내가 녹아야 되는 110보다 적게 녹아있어요. 내가 녹아야 되는 110보다 적게 녹아있어서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방법. C를 뭐로 만들어라? 포화로 만들어라. 그럼 첫 번째, 온도를 낮춰라. 온도를 40도씨로 낮춘다. 포화 상태를 만드는 방법 아주 쉬워요. 이해만 하시면 포화 상태를 만들면 부족한 만큼 더 넣어주면 돼요. 부족한 만큼 더 넣어주면 돼요. 용지를 뭐합니까? 추가하면 돼요. 얼마요? 110 녹아야 되는데 나 68 녹아 있어요. 그러면 110 녹아야 되는데 나 68 녹아 있습니다. 얼마 더 녹이면 됩니까? 42g. 그래서 용지를 42g 더 녹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온도를 40도씨로 낮추어서 비포화 상태를 만들거나 용지를 42g 더 녹여서 포화 상태로 만듭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점 봅니다. D점을 보시면 D점은 현재 20도씨. 현재 20도씨입니다.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32야. 32야. 그럼 이제 여기서 뜻을 얘기합니다. 뜻은, 숨은 뜻은 20도씨 물 100g에 최대 32g 녹아야 뭐가 된다? 포화가 된다. 이 말이야. 32g 녹아야 포화 상태가 되는데 나는 지금 20도씨에서 나는 지금 얼마 녹아있다? 68g 녹아있다. 이 뜻이야. 20도씨 용해도가 32라서 물 100일 때 최대한 32g 녹아야 포화인데 나는 현재 20도씨에서 68g 녹아있다. 뭐야? 바닥에 녹지 않고 가라앉아있다. 이 말이야. 이 32g 녹는데 68g을 넣어줬으니까 얘는 무슨 상태? 더 많이 녹아있습니다. 가포화 상태. 가포화 상태야. 그럼 가포화 상태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요. 얘하고 반대로 가면 돼요. 뭘 해주시면 돼요? 온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온도를 40도씨로 높인다. 그 다음 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높이기 싫으면 뭐예요? 뱉어내면 돼요. 뱉어내는 게 석출량이에요. 석출량. 뱉어내는 게 석출량이에요. 그러면 석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석출량은 내가 지금 현재 녹아있는 68에서 2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빼주면 돼요. 뭐를 빼주면 돼요? 20도씨에서 용해도 32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석출됩니까? 36g이 석출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포화, 불포화, 가포화 정의 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용해도 보세요. 고체 용해도 봐. 20도씨일 때 32녹아, 40도씨일 때 68녹아, 60도씨일 때 110녹아. 온도가 높아져요. 20, 40, 60으로 높아지니까 용해도도 32, 68, 110으로 녹는 양이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자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해요. 맞아요. 그럼 온도가 낮아지자 고체의 용해도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체의 용해도에서 나오는 용어 설명에 고체의 용해도 설명이 끝났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네모 3자 채우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교재 11쪽 봐주세요. 자, 11쪽의 첫 번째,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용해라고 적어주세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뭐다? 용해입니다. 한 물질, 용질이 용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한 물질이 뭐예요? 용질. 다른 물질, 용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한 물질은 용질이고 다른 물질은 용매. 용질이 용매도가 고르게 섞이는 거. 그다음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있는 혼합물. 고르게 섞여있는 혼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 바로 큐닐 혼합물이죠.
용이죠. 용액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용질. 그리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용매라고 적어주시면 용어 설명 끝났죠? 자, 용해될 때 부피와 질량은 큰 입자 사이에 빈 공간으로 작은 입자가 끼어들면 부피는 감소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용매 70ml에 용질 30을 섞었는데 100보다 작아졌어요. 왜요?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질량은요? 일정하죠. 50g 더하기 20g 질량은 불변입니다. 부피는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들어가서 감소하지만 퍼센트 농도는 네, 그 부피 변화가 감소라고요.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 그 밑에 봐. 70 더하기 30이 97이니까 부피가 감소했다. 자, 그 다음 퍼센트 농도는 요거 적어주세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 적어주시면 돼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고 네모 상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상자에 요 공식 쓰면 돼요. 요 공식.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옆에 기억하기 쉽게 퍼센트 농도가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옆에다 적어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선생님 저 소금물 실은데 설탕물 분의 설탕 곱하기 100이라고 적어도 돼요. 옆에 가로에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못 외우는 친구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용해도. 고체의 용해도로 넘어가 주세요. 자, 넘어가셔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라고 적어주세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g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도, 용매 100g. 용해도 적고 100g 적어주십시오. 자,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같은 물에 20도씨 물의 용해도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20도씨 물 100g에 설탕은 20g 녹는데 소금은 15g 녹을 수 있고 질산칼륨은 50g 녹을 수 있고 붕산은 20g 녹을 수 있고 황산구리는 15g 녹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 용해도는 용매, 액체가 어떤 종류인가, 용질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온도와 압력.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답 온도와 압력. 두 번째 답은 용질의 종류, 세 번째는 온도와 압력 적어주시면 돼요. 자, 고체의 용해도 곡선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는 증가하고 압력의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했죠? 그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 곡선 그려서 여러분한테 곡선 위의 점 포화, 곡선의 오른쪽 아래 불포화, 곡선의 왼쪽 위에 가포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2번 갑니다. 일정량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걸 포화 용액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걸 불포화 용액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다음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는 거 과포화 용액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숫자 변화가 크겠죠? 그래서 용해도 차가 크다. 그럼 기울기가 가장 큰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럼 위에 그래프에 가서 찾아요. 자, 질산칼륨도 있고 질산나트륨도 있고 황산구리도 있고 염화칼륨도 있고 염화나트륨도 있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 곡선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면 기울기가 가장 큰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림에서? 질산칼륨. 그렇지, 질산칼륨. 그럼 온도 변화에 따라 용해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아이는 누구겠어? 영화가 그렇지. 오, 엄청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용해도 곡선으로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 이거 가포화. 가포화에서 석출량 더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녹아있는 68에서 뭐합니까? 냉각한 온도 또는 20도씨에서의 포화 20도씨 때 포화 상태일 때 용해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 즉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포화 상태인 숫자를 빼줍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 A점 나와 있죠. 온도를 낮춘다. 자, 이거죠.
불포할 때 온도를 40도씨로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불포할 때 용지를 더 넣어주는 거. 맞네요. 불포화. 그림에서는 A예요. C라고 적었는데 A는 온도를 낮추어서 포화를 만들거나 용지를 넣어서 포화를 만듭니다. 이해됐고. 그 다음에 얘를 포화 상태인 아이를 온도를 낮추면 뭐가 돼요? 과포화가 되어서 속출량이 나옵니다. 그쵸? 똑같은 원리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럼 계산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기체 용해도를 먼저 설명하고 고체 용해도 계산 문제 들어갈게요. 자, 곡선 위에 있는 점은 포화 상태인데 포화 상태일 때 온도는 절대로 농도는 100%가 아닙니다 하는 거를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체 용해도가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밀도하고 똑같아요. 기체의 밀도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듯이 기체의 용해도도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 영향을 받아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영향을 받고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모두 영향을 받아요. 기체의 용해도는.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는 어떨 때 증가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고 압력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해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해요. 뭐가 적게 발생한다? 기포가 적게 발생해요. 가장 적게 발생해요.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해요. 날아가는 탄산의 기체가 적어서 톡톡 쏘는 맛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 냉장고에 마개가 막혀있는 탄산음료를 따서 마시면 목에 청량감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져요.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뭐 합니까? 감소해요. 그래서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탄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면 내가 식탁 위에 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라놨어요. 하루 정도 지났어요. 컵에 따라놨으니까 압력 없어요. 식탁 위에 뒀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럼 뭐예요? 탄산 기포가 다 날아가 버리고 설탕물만 난다. 이 말일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온도에는 반비례, 압력에는 비례입니다.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뭐 하고요? 반비례합니다. 온도에 반비례하고 무엇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합니다. 압력이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압력이 낮으면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고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하고 온도가 낮으면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압력에는 비례하는 게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그럼 이제 기체의 용해도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얘는 0도씨 차가운 물이에요. 0도씨 차가운 물. 그 다음 얘는요, 한 30도씨. 30도씨 뭡니까? 하고 그러면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60도씨. 무엇입니까? 약간 뜨거운 물이에요. 우리가 만졌을 때 60도씨 정도 되면 뜨겁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놔.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몇 개의 시험관? 6개. 6개 똑같이 사이다든 콜라든 똑같이 부어줍니다. 자, 첫 번째 시험관 A, 두 번째 시험관 B, 6개의 시험관인데 얘는 막에 막아줘요.
고무하게 막아줍니다. 시커먼 거. 그 다음 얘 C, 얘 D 6개의 시험관에 얘 막아줘요. 그 다음 얘 E, 얘 F. 이렇게 해서 얘는 막아줍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탄산음료를 넣었어요. 탄산음료를 이렇게 넣었어. 탄산음료를 이렇게 넣었으면 보면 여기 기포가 이렇게 발생할 거야.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기포가 이렇게 보글 발생하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기포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이거 틀리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기체의 용해도 가장 큰 시험.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시험. 1번 틀리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2번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기포 또는 거품.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 누구? 그 다음에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가 누구? 2번에서 많이 낚여요. 3번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물어요. 여름철 호수 속도 관계없어요. 여름철 어항 속 물고기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 자, 그럼 이렇게 수족관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애가 한번 이렇게 나와서 입을 뻐끔뻐끔 하고 물 위에 나와갖고 공기 중에서 아가미를 뻐끔뻐끔 하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탄산음료. 샴페인이나 탄산음료에 마개를 열자 기포가 발생하는 거. 기포 또는 거품. 자, 그럼 이제 1번을 물어볼게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험관은 누구예요? A, B, C, D, E, F 중에서. 누가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커요? 저거 F. F 응? 라고 하면 안 되지.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험관이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험관. 이거 틀리면 진짜 심각한데요? 기체가 가장 큰 시험은요 B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험관이 높아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크려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 돼요. 그럼 온도가 제일 낮은 거 0도씨. 압력이 높아야 되니까 마개가 막혀있는 B. 됐죠? 그럼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시험관. E. 그렇지, 2죠. 왜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야 되고 온도가 가장 높아야 돼. 압력이 낮아야 되니까 2예요. 2.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라고 했어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게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2. 그럼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기체의 용해도가 제일 큰 거예요. 지금은 쉬운 것 같은데 국어적 표현에서 낚여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그럼 얘는 B예요. 됐죠? 그러면 1번에서 잘 안 틀려요. 2번에서는 안 틀려요.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기체의 용해도가 작다는 뜻이야. 작다는 거. 많이 발생하는 건 기체의 용해도가 뭐 하다는 거? 작다는 거.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시험관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기포가. 알겠죠?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시험관이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해서 톡 쏘는 탄산의 맛을 많이 느낍니다. 자, 여름철 어항 속. 그럼 이제 가요. 여름철 어항 속은 뭐예요? 온도가 높아요. 여름철 어항 속은 온도가 높아서 물 속에 뭐가 적다?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기체가 적게 녹아있다. 온도가 높아서 산소 기체가 적게 녹아있다.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했다. 이 말이야. 아, 온도가 높아서 산소 기체가 적게 녹아있다는 거야.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살라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물 밖으로. 그래서 여름철 어항 속 물고기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가 적기 때문에 바깥에서 뻐끔뻐끔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아가미에 물하고 해갖고 들어가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럼 얘는 무엇을 알아보는 경우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보는 거야. 아, 온도에 따라서 보니까 뭐가 일정해야 된다? 압력이 일정. 압력이 일정할 때 무엇을 보는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온도의 관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봅니다. 그럼 이제 얘 찾아야 돼요. 압력이 똑같은 거. 온도가 다른 거. A, C, E. A가 용해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E입니다. 용해도. 자, 이게 용해도예요. 기체의 용해도가 큰 순서예요. 기체의 용해도가 큰 순서 A, C, E. 또는요, 기체의 용해도. 누구를 봐야 돼요?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마개가 막힌 거. 마개가 막힌 거 B, D, F. 이거를 비교해야 돼요. 압력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압력이 같고 기체의 용해도가 큰 거. 온도가 높아서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자, 마개를 오픈했습니다.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낮아져서 탄산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야. 탄산 기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 탄산음료의 압력을 열자 탄산 기체가 날아가 버려서 줄어드는 거예요. 탄산 기체가 줄어듭니다. 탄산 기체가 줄어드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뭐의 관계를 알아봅니까?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요. 압력의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뭐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얘의 답은 얘의 답은 뭘 비교해야 돼요? A와 B를 비교하거나 또는 C와 D를 비교하거나 또는 E와 F를 비교해요. 그래서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자 기포가 발생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A하고 B를 비교합니다. A보다 B가 높아요. 또는 기체의 용해도는 C하고 D를 비교해야 돼요. C보다 D의 용해도가 커요. 같은 온도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는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E하고 F를 비교합니다. E보다 F가. 뭐는 같다? 온도는 같고, 압력이 다른 거. 온도는 같고, 압력이 다른 거. 온도는 같고, 압력이 다른 게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무조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교재 13쪽에 있는 기체의 용해도 가서 적어주세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거기 옆에다 적어요.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옆에다 가로해서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 이렇게 적어놔요. 안 헷갈리게.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커요.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 자, 그러면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기포의 발생량을 비교해 주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A보다 B가 많이 발생하고 B보다 뭐가? C. 왜요? D는 압력을 보는 거니까 온도는 A, B, C 압력이 같아야 되니까 기포의 발생량은 이렇게 되고요. 기체의 용해도는 반대예요. A가 가장 크고 B, C.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와 기포의 발생량은 반대입니다. 더운 여름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 발전소에서 사용한 냉각수를 온도를 식히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거. 자, 그 다음 기포의 발생량을 비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온도가 같고 압력이 달라야 되니까 C하고 D를 비교하면 C가 D보다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요. 용해도는 C보다 D가 큽니다.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기포가 나오는 거.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갑자기 올라오면 잠수병에 걸리는 게 바로 압력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빈칸 없이 다 해드렸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뭐 합니까? 문제를 잠깐 풀어주고 넘어갈 건데 여기에서 일단은 35쪽에 있는 아이 20쪽에 있는 35번 한번 보세요. 35번 보시면 물 60ml와 에탄올 40ml 줄 거예요. 물 60과 에탄올 40입니다. 보통 우리는 용질이 고체이고 용매가 액체라고 알고 있는데 액체일 때 자, 물 60과 에탄올 40 액체야. 액체일 때 적어줍니다. 물 60 양이 많은 아이가 용매가 돼요. 항상 액체는 양이 많은 아이가 용매가 돼요. 그래서 양이 많은 물에다가 용매라고 적어주시고요. 양이 적은 에탄올에다가 용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 입자하고 에탄올 입자의 크기가 달라서 전체 부피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고체가 보통 용질이고 액체가 보통 용매인데 액체인 경우에는 양이 많은 게 용매, 양이 적은 게 용질이라는 거. 그 다음 36번. 이거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10% 설탕물 100g은 설탕이 10g 녹아 있죠. 100분의 x 곱하기 100은 10이니까 10g 녹아 있고요. 20%는 100분의 x 곱하기 100이니까 20g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0% 설탕물 100g에는 설탕이 10g 녹아 있다고 적어주시고 20% 설탕물 100g에는 설탕이 20g 녹아 있어요. 그럼 섞는데요. 그럼 이제 섞어주세요. 100g 섞어서 200g 분해. 자, 10% 설탕물에는 10g의 설탕이 녹아 있고 20% 설탕물에는 20g이 녹아 있어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30 나오니까 15% 되겠죠? 답 3번입니다. 자, 37번 수학이에요. 수학. 20% 소금물 100g의 농도를 5%로 묽히려면 물을 얼마나 더 넣어줘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용해도하고 관련 없는데 농도 계산 문제를 넣어놨어요.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내신 대비할 때. 자, 그럼 여기에서 20% 소금물 몇 g입니까? 100g이에요. 자, 100g에 여기에서 소금물 100g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금이 얼마 녹아 있다? 20g. 자, 그림식 세워요. 소금물 100g에 물을 뭐 했어요? X만큼 더 넣어줬어요. 더 넣어줬을 때 소금 20입니다. 곱하기 100. 얘가 얼마 나오면 된다고요? 5%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식세요. 20% 소금물 100g에서 소금의 질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소금물 100g에 물을 더 넣었대요. 물을 더 넣어서 5%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식만 세우면 돼요. 알겠죠? 이거 식 못 세우는 거. 쌤 과학이 어려워서 안 돼. 수학이에요. 알겠죠? 과학이 아니고 얘는 수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x를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300g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8번 보시면 A, B, C, D에서 포화용액. 그럼 저거 포화용액 곡선이죠. 포화용액 줄 거고 적어줘요. 곡선이죠. 그럼 이거 모르면 뭐다? 곡선위의 점이니까 포화용액은 누가 되겠어요? BC죠. 이거 모르면 빙시 이렇게 해주세요. 포화용액은 뭐다? 곡선위의 점. 됐죠? 자, 요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용해도 계산 문제 나오는 39번부터 시작해서 계산 문제 해드릴게요.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 42번하고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 되는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은 그냥 보시면 39번부터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